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황세프의 요리교실입니다. 얼마 전에 보면 2등하고 3등 하는 치킨 업계의 상위 랭킹에 있는 프랜차이즈끼리 큰 싸움이 나서 계속 소송에 돌입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자기 회사에 있다 나간 사람이 만들어서 기분이 나빠서 붙었던 문제가 이제 가면 갈수록 싸움이 크게 됐죠. 옛날에는 삼성전자와 LG가 독일에 있는 한 전자제품 전시회에서 상대 회사 관계자들이 자신들의 전시 전자제품을 망가뜨렸다 해서 소송이 진행되고 사과하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라이벌끼리의 싸움이 처음에는 좀 이렇게 감정에서 시작되었다가 나중에는 거의 수습이 되지 않는 양상으로 가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실은 우크라이나 역사에서 러시아에서 독립한 적이 별로 없고 러시아는 자신의 변방에 사는 약한 민족 중에 하나로 우크라이나를 치부했지요. 그랬다가 이제 동구권이 91년에 몰락하고 우크라이나가 자기 색깔을 가지고 나가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오늘 자기들하고 통합군을 창설하기로 했다라는 벨라루스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백러시아라고 벨라루스를 불렀죠. 그래서 백러시아의 독재자는 푸틴 밑에서 자기가 이제 안전하게 그 지역의 통치권을 보장받고자 하는 것 같아요. 벨라루스에서 이 독재에 대한 저항 데모나 이런 것들이 갈수록 강해지니까 크지 않은 규모의 벨라루스를 통치하기가 어려우니까 이 독재자가 푸틴한테 나라를 상납하고 푸틴 밑에서 제후가 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는 점점 갈수록 서방으로 이렇게 기울기 시작하면서 벨라루스와 다른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길을 가려고 하고, 그러니까 벨라루스는 아직도 그 똘마니 역할에 충실한데 왜 우크라이나는 자신들에게 벗어나려고 하는가? 이것이 푸틴이 견딜 수 없었던 측면이라고 봐요. 그러면 나머지 나라,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이런 나라들은 왜 침묵하는가? 여기서 이제 푸틴의 그 민족적인 관점이 있습니다. 조지아에 대해서는 침공을 했잖아요. 지난 2008년에요. 그럼 조지아는 침공하면서 카자흐스탄이나 우즈베키스탄이나 그 밑에 탄자 붙은 5개 나라는 왜 그대로 두고 보는가? 여기에서는 러시아 특유의 백인 우월주의적 시각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백인이 아닌 과거의 러시아 권력에 포함되어 있던 나라들은 러시아가 통제에 넣기를 좀 꺼려하는 거죠. 그냥 지금처럼 친러시아 국가로 미국에 붙지 않고 남아 있으면 되고, 몰도바, 그리고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조지아는 백인 러시아 국가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에 맞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자기들 손에 넣으려고 하고, 또 발틱 상국이었던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도 손에 넣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푸틴의 그 인종주의가 결국 민족주의로 가고 극단적 독재에 의한 권위적 팽창주의를 지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우크라이나가 한때 잠깐 1차 대전이 끝나고 독립하려고 했는데 소련이 우크라이나 내부에 이 친소파들을 자극시켜서 결국 우크라이나를 먹어버리는 쪽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1923년인가 우크라이나가 마치 자체 결의에 의한 듯 포장되어져서 결국 소련에 포함이 되어버립니다. 결국 우크라이나가 당시에 소련하고 전쟁까지 하면서 이 소련에 먹히지 않으려고 투쟁했던 부분들은요, 덮어지는 거죠. 근데 알고 보면 1차 대전 직후에 우크라이나가 독립을 하면서 몇 년간 독립을 유지하려고 굉장히 노력했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런 뒤에 독일이 2차 대전 때 독소 불가침 조약을 깨고 폴란드를 독소 불가침 조약을 통해 둘이 나눠 먹었죠. 동서로. 그런 다음에 침략을 안 할 거라 생각했는데 독일이 침략을 해서 폴란드를 먹고 이제 우크라이나로 전진해서 들어갔지요. 1930년대 초반에 당시 소련의 발전의 원동력, 식량을 우크라이나 곡창지대에서 전부 소련에 뺏기고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굶어 죽은 일이 있었죠.
미스터 존스라는 영화에 그것이 굉장히 잘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왜 세계 최고의 곡창지대의 국민들이 굶어 죽는가? 결국 거기에서 무자비한 수탈을 하고 인민농장 시스템화하면서 거의 먹을 것까지도 다 뺏어버려서 우크라이나에서 이 굶어 죽은 사람이 한 300만 명이 발생하는 대기근이 일어났습니다. 그 대기근을 잊지 않은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독일군이 왔을 때 해방자로서 그들을 환영했지요. 근데 멍청한 독일이 우크라이나 사람과 소련 사람 구분을 하지 못하고 똑같이 학살하고 학대하는 바람에 우크라이나에서 소련에 대한 저항이 나타났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초반에 발생했을 때 소련과 우크라이나의 깊은 역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최근에 한 5년 동안에 우크라이나 내부에서 매우 강력한 반러시아 심리가 작용하고 있고 친서방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일주일이면 끝날 거라고 대부분 봤습니다. 아마 대다수의 사람 한 70%는 일주일이면 함락된다. 처음에 조금 버티니까 한 달 안에 함락된다가 나중에 또 한 80%쯤 됐습니다. 또 좀 버티니까 한 6개월 안에 함락된다가 한 90%쯤 됐습니다. 그런데도요, 우크라이나가 계속 버티니까 이건 뭐지 하고 바라보는 시각이 늘어났고, 그래서 전쟁이 시작되고 초기 돈바스 전투가 5월, 6월 붙을 때는 무기가 제대로 가지 않다가 6월까지 잘 버티고 일부 도시를 뺏겼지만은 그래도 계속 버티니까 그제서 이제 제대로 된 무기가 한 7월 달부터 우크라이나에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무기를 제대로 안 준 것은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무기를 줬다가 그게 다 러시아로 넘어갈까봐 우려한 거죠. 금방 항복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 하이메스라고 부르는 이 한 80km 이상을 날아가는 다연장 로켓, 또 155mm짜리 곡사포, 탱커, 비행기 등이 이제 우크라이나에 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전쟁의 양상이요, 8월부터 서서히 반격이 시작되다가 9월 달부터 급격히 우크라이나로 기우는 현상이 나타났어요. 7월 달부터 공급하기 시작한 무기가 1차적으로 9월 초까지 거의 배달이 다 됐어요. 그러니까 양측이 이제 대등하거나 우크라이나가 좀 나은 무기를 가지고 싸우기 시작하니까 이 전쟁이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9월 초부터 러시아가 굉장히 밀려버리면서 하르키우 일대를 다 뺏겼고, 또 헤르손 일대가 지금 함락이 거의 유력해지고 있고, 또 크림반도의 러시아 공군 기지, 또 러시아의 탄약고, 그리고 엊그제는 심지어 이 크림 대교가 파손되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자, 이제 이 대목에서 봤을 때 푸틴은 핵 말고는 방법이 없는데요. 푸틴이 만약에 핵을 우크라이나 전쟁에 사용한다면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져 있다는 건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근데 푸틴이 핵무기를 누리는 순간에 푸틴은 끝나는 겁니다. 푸틴이 핵을 사용하면 미국이 푸틴을 그대로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거는 우크라이나에 핵을 썼다면 미국을 향해서도 ICBM을 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전쟁의 양상이 우크라이나 대 러시아가 아니라 러시아 대 서방으로 발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방의 각국은 러시아의 핵을 제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푸틴이 핵을 사용한다면 그건 서방 전체를 상대로 싸우게 되는 거고, 그것은 세계 경제의 붕괴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것은 러시아 경제의 붕괴를 또한 의미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자, 그럴 때는 이제 세계 모든 나라가 똘똘 뭉쳐서 러시아 대 나머지 세계 국가의 싸움이 될 수밖에 없고, 중국도 러시아에서는 발을 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었을 때 러시아가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과연 러시아의 군대들이 푸틴한테 무조건 복종을 할까요? 자, 그것은 곧바로 푸틴의 죽음으로 이어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러시아에서는 내전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러시아의 군부는 푸틴이 핵을 쓰라 그러면 동의를 할까요? 결국 러시아의 군부는 전 세계를 싸우다 전쟁하다가 다 제거될 겁니다. 자기들의 목숨이 달려있는 문제이기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러시아는 핵이 유일한 카드일 수 있지만은 같이 죽자라고 작정하지 않고는 핵을 쓰는 것도 어렵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크림대교의 파괴 이후에 지금 크림대교는 1차선 차로 하나만 다니고 열차가 다니는 철로도 못 쓰고 나머지 대교에 차량 진입도 4차선인데 나머지 3개는 제대로 못 쓰고 있습니다. 자, 나머지 1개 차선도 또 언제 공격받을지 모르지요.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와 크림반도 사이에 병력, 무기, 한약 등을 실어나르는 또 군수품을 실어나르는 가장 큰 수단이 사실상 마비되었고, 그러면 육로가 우크라이나군에 점거되기 전에 우크라이나가 아마 자포리지아 방향에서 이 마리우폴 쪽으로 이제 굉장히 얇아요, 방어선이. 이걸 끊으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두도막을 내어서 도망을 못 가도록 크림반도를 갖다가 거의 고립시키려고 할 거라고 봅니다. 현재 지금 페리나 트럭으로 막 도망을 간다고 난리가 났다는데요, 크림반도에는요. 그러면 크림반도가 러시아에서 이 병력 지원이나 군수품, 장비, 탄약 지원도 끊어지고 그리고 도망갈 수 있는 퇴로도 거의 막히게 되면 결국은 크림반도는 우크라이나에 항복하는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여요. 현재의 러시아 전력이요, 특수부대 스포츠나츠도 거의 괴멸돼 버렸다고 합니다. 러시아 특수부대도 거의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뭐 사실상 이 미사일들이 날라오고 그리고 다연장 로켓이 날라오는 그런 전쟁에서 특수부대가 아무리 잔인하고 능력이 출중해도 할 수 있는 일들이 뭐 있겠습니까? 그래서 푸틴에게는 지금 핵 빼고는 선택의 여지가 거의 사라져 버렸다는 겁니다. 자, 푸틴이 핵을 쓸 수 있을까요? 황세프 생각은 황 대표와 마찬가지로 핵을 못 쓴다고 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어떻게 될까요? 돈바스와 크림반도가 중간에 잘리면서 마리우폴로 해서요, 두동강이 나고 고립된 지역이 항복을 할 가능성이 매우 커지고 있다고 보입니다. 자, 푸틴은 어떻게 될까요? 푸틴은 아마 러시아 권력 상층부 내에서 고립되어서 그를 제거하는 쪽으로 정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푸틴 끝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디저트. 아무리 강력한 독재자도 그 끝은 반드시 온다.